지금 여러분 손안에 든 이 화면의 불빛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니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오늘 밤 어딘가 떠 있을 별 하나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빛은, 그리고 이 빛을 받는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물질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을까요? 어제요? 작년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자, 이 시를 붙잡고 계속 뒤로 감아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벽에 부딪힙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지점,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파헤쳐 보고 싶은 건 빅뱅 자체가 아니라 그 앞입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되감아 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신화나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빅뱅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몇 초 만에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던지는 그 질문,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는 그 질문 자체가 어쩌면 완전히 잘못 세워진 질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장난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 천천히 시간을 한 단계씩 거꾸로 감으면서 같이 가보시죠.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그림을 먼저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지를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뒤집는 일이 그냥 억지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시간에 대해 아주 강한 직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출발선이 있다는 직관이죠. 마치 육상 트랙 위에 하얀 선이 그어져 있고 탕하는 총소리와 함께 시간이 달리기 시작한 것처럼요. 그 선 이전에는 아무 시각도 없었고 그 순간부터 초침이 째깍째깍 돌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생일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은 없었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도 시작이 있고 커피 한 잔을 내려도 물이 끓기 시작하는 첫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 우주에도 시작하는 한 점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랫동안 과학조차 이 그림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짐작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된 이야기예요. 밤하늘의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요. 자, 이 영화를 거꾸로 돌려봅시다. 되감으면 점점 가까워지고 계속 되감으면 결국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이 뜨겁고 빽빽한 하나의 점으로 모여듭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오랫동안 시간의 출발선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만약 정말 우주가 뜨거운 한 점에서 시작해 식어왔다면 그 초기의 열기가 지금도 아주 희미하게 하늘 전체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게 예측했고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절대 영도보다 약 2.7도쯤 높은 극도로 차가운 빛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 빛이 하늘에 얼마나 고르게 퍼져 있는지까지 지도로 그렸고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건 허약한 생각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과학자가 수십 년에 걸쳐 검증해 온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단단한 기둥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이 그림을 함부로 비웃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 아름다운 그림의 첫 번째 금이 갑니다. 그리고 이 금은 특이점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특이점을 아주 작고 뜨거운 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물리학자에게 그건 우리의 방정식이 무한대라는 답을 뱉어내는 지점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 방정식이 무한대를 내놓을 때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그건 경고음입니다. 어떤 물체까지의 거리를 재는 공식에 값을 넣었더니 거리가 무한대라고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 공식이 여기서 고장났구나 생각하시겠죠. 특이점의 무한대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주가 실제로 무한히 빽빽한 점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순간을 설명하는 우리의 언어,
즉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 지점에서 그만 말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흥미로운 건 아인슈타인 자신도 자기 이론에 이런 구석을 두고두고 불편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깊은 문제가 고개를 듭니다. 시간의 출발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이상한 질문을 낳는다는 겁니다. 만약 시간이 그 0점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뒤로 감아갈 그 실의 맨 끝에 매달린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이 왜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모양의 답을 내놓는지 시간을 한 걸음씩 거꾸로 되짚으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금 이야기를 조금 더 파고들기 전에 우리가 왜 이토록 시작이라는 개념에 매달리는지 잠깐만 더 들여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퇴근길 지하철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해봅시다. 창밖으로 역들이 하나씩 지나가죠. 이번 역, 다음 역, 그 다음 역. 여러분의 머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선에는 첫 번째 역이 있고 마지막 역이 있다고요. 우리 뇌는 어떤 것이든 줄을 세우고 그 줄의 맨 앞에 시작점을 찍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에는 첫 문장이 있고 하루에는 아침이 있고 노래에는 첫 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주라는 가장 거대한 이야기에도 첫 문장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추측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관측조차 이 추측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오는 빛을 살펴보면 그 빛의 색깔이 원래보다 살짝 붉은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마치 멀어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낮게 늘어져 들리는 것처럼요. 빛도 광원이 멀어지면 파장이 늘어나면서 붉어집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 붉어짐이 더 큽니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걸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주 전체가 부풀고 있구나. 그럼 이 부풀기를 거꾸로 돌리면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겠구나. 아주 자연스러운 추론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그림은 절대 허술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건 사이렌처럼 늘어진 빛을 실제로 측정하고 하늘에 남은 그 차가운 여열을 실제로 지도로 그려서 세운 인류가 가진 가장 단단한 그림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여기서 이 그림을 뒤엎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그림을 아주 끝까지 정직하게 밀어붙였을 때 그 그림 스스로가 어디서 삐걱대는지를 같이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좋은 이론은 자기 한계를 스스로 가리키거든요. 그 삐걱대는 지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특이점, 방정식이 무한대를 뱉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확실하게 풀고 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무한대라는 답을 들으면 와, 우주가 정말 무한히 대단한 상태였구나 하고 경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무한대를 만나면 경이로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찌푸립니다. 왜냐고요? 무한대는 자연이 실제로 그렇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손에 든 자가 그 눈금을 넘어가 버렸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온도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온도계가 100도까지밖에 못 재는데 거기에 펄펄 끓는 쇳물을 갖다 대면 눈금이 끝까지 올라가 멈춰버리죠. 그렇다고 쇳물의 온도가 정말 100도인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온도계로는 더 못 쟀다는 뜻이에요. 특이점의 무한대도 딱 그렇습니다. 우주가 무한했던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는 온도계가 거기서 눈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이걸 붙잡으면 아까 그 오싹한 질문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질문을 마치 어두운 방문 너머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처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방문 자체가 그 문이 달려 있어야 할 벽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거라면요? 만약 우리가 손전등을 들고 비추려던 그 어둠이 애초에 어둠이 아니었다면요? 자,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따라가려면 우리는 시간을 진짜로 한 걸음씩 되감아 봐야 합니다.
말로만 빅뱅 이전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럼 정말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되감아 봅시다. 지금 여러분 손안에 그 온기, 그 물질은 어제도 여기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조금 더 되감아 볼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으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을 이루게 될 원자들은 흙 속에, 공기 중에, 어느 채소 안에, 바닷물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재미있죠? 그 원자들은 이미 있었는데 여러분은 아직 없었어요. 물질은 있었지만 나는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첫 번째로 발밑이 살짝 꺼지는 지점입니다. 더 되감아 봅시다. 지구조차 없던 시절로요. 여러분 뼛속의 칼슘이나 피 속의 철 같은 무거운 원자들은 사실 어느 별의 뜨거운 중심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이 살아있는 동안 그 깊은 곳에서 빚어졌다가 별이 수명을 다하고 터지면서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감기의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몸은 아직 사람도 지구도 아니고 어느 별의 심장 속 재료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나라는 존재는 이미 저 뒤로 사라졌어요. 남은 건 물질뿐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되감기를 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던 그 나라는 것은 사실 아주 최근에야 잠깐 나타난 이름표였습니다. 이 시를 감을수록 나는 옅어지고 물질만 남죠.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계속 되감으면 그 실의 맨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로 하얀 출발선 하나가 그어져 있고 그 앞에서 실이 뚝 끊어질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20세기 후반에 두 물리학자가 이 문제를 아주 다른 각도에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하틀과 스티븐 호킹이죠.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어느 날카로운 0점에서 갑자기 딱 시작된 게 아니라면 어떨까? 우주의 시작에는 애초에 그런 출발선 같은 게 없었다면 어떨까?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그 단단한 직관을 잠시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느낍니다. 공간에서는 앞뒤 좌우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지만 시간은 오직 미래를 향해서만 흐르고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죠. 이게 우리의 뼛속 감각입니다. 그런데 하틀과 호킹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주의 가장 이른 순간, 그 상상도 안 될 만큼 에너지가 응축된 극한의 조건에서는 시간이 그 특별한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공간 차원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고요.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좌표축처럼 말이죠. 그들은 이걸 무경계 가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에는 시작하는 뾰족한 가장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미리 정직하게 짚어둘게요. 이건 아직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논쟁 중인 대담한 가설입니다. 다만 이 가설이 왜 그토록 많은 물리학자를 매혹시켰는지는 분명합니다. 빅뱅 이전이라는 질문을 억지로 덮는 게 아니라 왜 그 질문이 애초에 잘못 세워진 질문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의 중심 비율을 꺼내보겠습니다. 지구본입니다. 북극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위도선을 따라 손가락을 쭉 내려봅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원에서 시작해 점점 큰 원으로 퍼져나가죠. 그런데 잠깐만요. 북극 그 자체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 뾰족한 끝이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나요? 아니요. 북극은 그냥 매끄럽게 둥근 표면 위의 한 점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북극에 딱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가 묻습니다. 북극의 북쪽에는 뭐가 있나요? 북극에 서면 모든 방향이 남쪽입니다. 북쪽이라는 방향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북극의 북쪽이라는 건 답이 숨겨진 게 아니라 애초에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질문이 지도 위에서 갈 곳이 없는 거죠. 하틀과 호킹이 말한 게 정확히 이겁니다. 만약 우주의 가장 이른 순간에 시간이 공간처럼 둥글게 닫혀 있다면 빅뱅 이전을 묻는 건 북극의 북쪽을 묻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장난으로 질문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기하학입니다.
우주의 시작은 방정식이 무한대로 폭발하는 날카로운 특이점이 아니라 지구본의 북극처럼 부드럽게 닫힌 매끄러운 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에는 애초에 첫 번째 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구본의 첫 번째 지점이 없는 것처럼요. 이게 왜 그렇게 통쾌한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물을 때 그 질문 안에는 시간의 시작이 있다는 숨은 가정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하틀과 호킹은 바로 그 숨은 가정을 손가락으로 집어서 쑥 뽑아냈어요. 그러자 질문 전체가 스르륵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큰 통찰입니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는 질문의 답은 무엇이 아니라 그 이전이라는 말이 갈 곳을 잃는다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반박하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 시간이 어떻게 공간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으로 다음 걸음을 떼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는 되감기를 하다가 여러분의 몸속 원자가 어느 별의 심장에서 빚어졌다는 데까지 갔었죠. 그 지점을 조금만 더 천천히 밟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되감기의 묘미거든요. 그 별의 중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엔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어마어마한 압력에 짓눌려 서로 부딪히면서 헬륨으로 뭉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빛과 열이 나오죠. 별이 빛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수소가 바닥나면 별은 헬륨을 태워 탄소를 만들고 또 그걸 태워 산소를, 그 다음엔 더 무거운 원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마지막에 철까지 만들어지면 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거대하게 폭발합니다. 그때 그 안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죠. 여러분, 손톱 속의 탄소, 피 속의 철, 뼈 속의 칼슘. 이건 그냥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측정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별의 자네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되감기의 이 지점에서 여러분을 이루는 원자들은 아직 흩어진 채로 어느 원시 가스 구름 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별에도 속하지 않은 채로요. 더 되감아 볼까요? 별이라는 게 아예 하나도 없던 시절로 갑니다. 그때 우주는 그저 수소와 헬륨 기체가 아주 옅게 퍼져 있는 어둡고 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되감고 있는 이 원자들조차 더 뒤로 가면 원자가 아니게 됩니다.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도는 구조인데 우주가 충분히 식기 전에는 너무 뜨거워서 전자가 핵에 붙잡히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아다녔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우주가 충분히 식자 떠돌던 전자들이 핵에 쏙 붙잡히면서 처음으로 안정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때까지 전자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갇혀있던 빛이 갑자기 툭 풀려나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진 겁니다. 안개가 걷히듯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때 풀려난 그 빛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절대 영도보다 약 2.7도 높은 그 차가운 빛.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측정하는 그 빛은 우주가 처음 투명해지던 그 순간에 출발해서 138억 년을 날아 지금 막 여러분에게 도착한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아기 시절 사진을 실제로 손에 들고 있는 셈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되감기를 하면서 붙잡고 있던 실이 여기서 물질에서 빛으로, 그리고 곧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로 바뀌어 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렇게 되감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어지는 걸까요? 나라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내 몸을 이루던 원자들도 별 속에서, 가스 구름 속에서 형태를 계속 바꿉니다. 심지어 원자라는 것조차 어느 지점부터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의 나와 138억 년 전에 그 무언가를 잇는 실은 정확히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 봅시다. 우리는 무언가가 이어진다고 할 때 보통 물질을 떠올립니다.
같은 물질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 몸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몇 년이 지나면 지금 여러분을 이루는 물질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다른 원자로 갈려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건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이 배열된 방식, 즉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한강이라고 부르는 그 강에는 사실 매 순간 완전히 다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같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지는 건 물 알갱이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패턴이니까요. 물론 이 강물 비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에는 그걸 바라보며 같은 강이라고 이름 붙이는 우리가 있죠. 우주의 되감기에는 그렇게 이름 붙여줄 바깥에 누군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데려다주고 나머지는 다시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 무엇이 진짜로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이 우리를 아주 낯선 곳으로 데려갑니다. 우리의 시간 감각은 사실 아주 좁은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고 강물이 흐르는 세계에서 살아가죠. 이런 세계에서는 원인이 먼저 오고 결과가 나중에 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주의 근본 법칙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낮은 에너지, 낮은 밀도, 부드럽게 팽창하는 우주라는 특별한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물이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듯이 같은 것이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조건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우리가 아는 그 흐르는 성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리학자들은 이걸 다룰 때 허수시간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자, 이 이름에 겁먹지 마세요. 허수라는 말은 그게 가짜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특정한 수학 도구에 붙은 이름일 뿐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을 아주 미묘하게 한번 비틀면 그 순간 시간의 방정식이 공간의 방정식과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 돼버립니다. 초기 우주라는 극한의 조건에서는 이 허수 시간이야말로 실제를 더 정확히 그리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작의 순간, 시간은 하나의 공간 차원과 구별할 수 없게 되고 그 덕분에 날카로운 특이점이 사라지고 지구본의 북극처럼 매끄러운 면만 남습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한계입니다. 지구본에는 그걸 바깥에서 바라보며 북극을 짚는 우리가 있죠. 그런데 우주의 시간이 둥글게 닫힌다고 할 때는 그 바깥에 서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구본은 여기까지만 데려다주고 나머지는 수학이 대신 말해줘요. 자, 이 그림 속에서 우주의 시작은 폭발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진짜 질문에 도달합니다. 만약 우주의 시작이 하나의 형태였다면 물질도 빛도 흐르는 시간조차 없는 그 상태에 어떻게 형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의 형태란 말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무라는 단어의 뜻을 완전히 새로 정의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없음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열의 9 검은 방을 상상하실 겁니다. 끝없는 어둠, 별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을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정직하게 뜯어봅시다. 그 어둠은 어디에 담겨 있나요? 위아래가 있고 앞뒤가 있는 공간 안에 담겨 있죠. 그 방은 텅 빈 게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부유한 방입니다. 좌표가 있고 거리가 있고 방향이 있고 측정 가능한 구조가 꽉 차 있어요. 게다가 그 어둠을 지켜보는 여러분 자신, 즉 관찰자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건 무가 아니에요. 그냥 텅 빈 무언가일 뿐입니다. 진짜 무는 그 방마저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방에서 가구를 치우고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을 만들고 빛을 차단해 어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방 자체는 끝까지 남아요. 방 안의 내용물을 없애는 법은 알아도 방 자체를 없애는 법은 도무지 그려지지가 않죠. 그게
우리 뇌의 한계입니다. 물질로 가득 찬 세계에서 물질을 다루려고 만들어진 뇌니까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물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하나의 특정한 기하학적 조건으로요. 공률이 0인 상태, 그러면서 동시에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상태로 말이죠. 여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있으니 하나씩 풀어볼게요. 공률이란 한 형태가 얼마나 휘었는지를 재는 값이에요. 종이 한 장을 평평하게 놓으면 공률이 0이에요. 별처럼 무거운 것들은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짐이 바로 중력이죠. 그렇다면 질량도 에너지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는 휘게 만들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워요. 평평하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고요한 호수의 표면을 떠올려 보세요. 물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잔잔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평평한 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가능성으로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예요. 무의 기하학도 정확히 이렇습니다. 공률이 0이라는 건 죽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이 서로를 정확히 상쇄하며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저울의 양쪽 접시에 똑같은 무게가 올라가 눈금이 딱 0을 가리키는 것처럼요.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무가 조용한 건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온갖 가능성이 서로를 완벽히 지워내고 있어서 잠잠해 보이는 거예요. 텅 빔의 침묵이 아니라 팽팽한 긴장의 침묵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던 저울을 도대체 무엇이 처음으로 흔들었을까요? 자, 우리는 방금 무를 공률이 0인 완벽하게 균형 잡힌 저울 같은 것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날카로운 반박 하나를 던지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딱 이 지점에서 걸렸어요. 잠깐만요 하고요. 형태라는 건 항상 무언가의 형태 아닌가? 공률이니 균형이니 하려면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 여기와 저기가 어딘지를 정해줄 좌표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물질도 없고 빛도 없다면 그 좌표들은 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건가? 허공에 좌표만 둥둥 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무의 건축에서 가장 놀라운 방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좌표는 언제나 무언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방 안에서 역이라고 하면 그건 벽을 기준으로 한 역이죠. 지도의 위도와 경도조차 지구의 자전축과 적도라는 실제 물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낍니다. 물질이 없으면 좌표도 없고 좌표가 없으면 형태도 없다고요. 그런데 수학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수학의 구조들은 어딘가에 못 박힐 물리적 기준점이 하나도 없어도 오직 자기 안의 규칙만으로 스스로를 온전히 정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원이라는 걸 떠올려 보세요. 원이 뭡니까? 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자, 여기서 원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게 뭐가 있었나요? 특정한 물질이 필요했나요? 이 원이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쇠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원은 순수하게 점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거리라는 관계 하나만으로 완전하게 정의됩니다. 관계가 형을 낳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관계가요. 이걸 붙잡으면 갑자기 무의 기하학이 훨씬 덜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물었죠. 물질도 없는데 어떻게 형태가 있을 수 있느냐고. 이제 답이 보입니다. 형태는 애초에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관계에서 옵니다. 어떤 지점이 다른 지점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휘어져 있는가. 이 모든 게 물질 없이 오직 수학적 관계만으로 완전하게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 기하학이란 아직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순수한 관계의 그물망인 셈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런 순수한 형태를 다양체라고 부릅니다. 겁먹지 마세요.
다양체란 그냥 매끄럽게 이어진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의 표면도 다양체이고 도넛의 표면도 다양체예요. 그리고 우리 우주는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는 차원 하나를 더한 4차원 다양체로 기술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이 형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다시 지구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구의 표면이라는 형태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지구라는 물질 덩어리가 필요할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지구는 그 구면이라는 기하학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형태는 물질에 앞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제목이 말하는 그 불가능한 기하학이 있습니다. 물질 없는 형태. 좌표를 붙일 물체가 없는데도 관계만으로 정의되는 구조. 흐르는 시간이 없는 순간. 이 모든 게 우리의 직관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앞뒤가 맞아요. 그리고 물리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겹도록 가르쳐준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건 직관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불가능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태양이 산소도 없이 타는 것도 시간이 느리게 흐를 수 있다는 것도 다 처음엔 미친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솔직하게 하나 인정하고 갈게요.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뇌는 물질로 가득 찬 세계에서 물질을 만지고 던지고 피하려고 진화했지 순수한 추상적 관계를 머릿속에 그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머릿속이 조금 미끄러지는 느낌이 든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좋은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개념의 진짜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만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이게 술술 편하게 이해된다면 오히려 뭔가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아주 정당한 의심 하나를 정면으로 다뤄봅시다. 어떤 분은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거 다 말장난 아니냐고요. 빅뱅 이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무가 뭐냐고 물었더니 관계의 그물망이라는 어려운 말로 바꿔놓고요. 그냥 모른다는 걸 어려운 말로 포장한 것 아니냐고요. 저는 이 의심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리처드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이 늘 강조하던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어떤 것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두 이야기가 왜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만약 제가 그냥 빅뱅 이전에는 신비로운 무가 있었습니다 하고 끝냈다면 그건 이름만 붙인 겁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가 공률이 0인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고 그게 왜 완벽하게 평평한지를 질량과 에너지가 없다는 사실로부터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그 형태가 물질이 아니라 관계로 정의된다고 말했고 원이라는 구체적인 예로 그게 무슨 뜻인지 보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공간처럼 행동한다고 말했고 그러면 왜 특이점이 사라지는지, 왜 시작점이 없어지는지를 지구본의 북극이라는 검증 가능한 그림으로 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작동 방식을 따라간 겁니다. 각각의 단계를 여러분이 직접 되짚어 볼 수 있게요. 이게 바로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나쁜 질문은 답이 없는데도 답이 있는 척합니다. 좋은 질문은 아니 좋은 대답은 왜 그 질문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는지를 짚어줍니다. 북극의 북쪽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 좋은 대답은 저 멀리 어딘가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구가 왜 둥근지, 방향이라는 게 지표면 위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설명해 주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북극에선 북쪽이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빅뱅 이전에 대해 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 이건 모른다는 걸 포장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안다는 뜻도 절대 아니에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질문이 왜 우리 직관에 그토록 강력하게 달라붙는지,
그리고 왜 물리학의 언어로 옮기면 그 질문이 스르륵 풀려버리는지를 한 걸음씩 따라온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를 그토록 오래 잠 못 들게 했던 질문의 무게가 사실은 질문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 직관이 잘못 얹어놓은 무게였다는 것. 이 감각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되감기만 했습니다. 미래에서 과거로, 지금에서 태초로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는 왜 이 방향으로만 되감을 수 있는 걸까요? 왜 과거는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드는데 미래는 자꾸만 넓게 흩어지는 걸까요? 왜 시간은 한쪽으로만 흐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시간의 화살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깊은 수수께끼 하나를 건드려야 합니다. 답은 뜻밖입니다. 그 저울은 애초에 완벽하게 정지해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물리학에서 가장 기묘한 진실 하나와 마주해야 합니다. 무라는 것은 사실 결코 진정으로 비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주는 완벽한 정적을 금지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고 소개되죠. 그런데 이건 이 원리의 얕은 얼굴일 뿐입니다. 훨씬 더 섬뜩한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공간의 에너지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들여다보면 그 에너지 값이 완벽하게 확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탄이 터집니다. 이게 완벽하게 텅 빈 진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라고 부른 그 평평한 상태에서조차 에너지는 결코 정확히 0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잠깐 솟구쳤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끝없이 반복해요. 느껴보세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저울이라고 불렀던 그 문은 사실 위로 아래로 쉼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작아서 평균을 내면 0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도 진짜로 0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진공을 텅 빈 곳이 아니라 입자와 반입자 쌍이 튀어나왔다가 순식간에 서로를 지우며 사라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바다처럼 그립니다. 우리는 이걸 양자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론적인 상상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는 이 떨림의 효과를 실험실에서 실제로 측정했거든요. 두 개의 금속판을 진공 속에서 아주 가깝게 마주 놓으면 그 사이에서 떨릴 수 있는 파동이 제한되면서 두 판이 서로 슬쩍 끌려가는 미세한 힘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곳의 떨림이 실제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제 이걸 우주의 시작과 이어봅시다. 초기 우주의 그 평평한 기하학 속에서 양자 요동은 쉼없이 작은 주름들을 빚어냈습니다. 대부분은 생기자마자 사라졌죠. 그런데 그중 하나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붙잡혔고 그리고 늘어났어요. 물리학자들은 이 격렬한 늘어남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원자보다도 작았던 떨림을 순식간에 우주 전체 규모로 확 늘려놓았죠. 풍선 표면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작은 연필점을 찍고 그 풍선을 3개만큼 크게 불어버리면 그 점도 거대하게 펼쳐지겠죠.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 늘어난 떨림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밀도가 아주 조금 더 높았던 곳으로 물질이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최초의 은하들이 태어났어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측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얼룩들, 그 크기와 분포 패턴이 인플레이션이 늘려놓았을 양자 요동의 예측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태초 진공의 그 떨림이 지금 하늘의 지도로 새겨져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2026년에 우리는 이보다 더 깊이 들여다볼 새로운 창 하나를 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력파입니다. 빛으로는 우주가 투명해지기 이전 그 불투명한 안개 같던 시대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공간 자체의 떨림인 중력파는 그 벽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바로 그 순간에 새겨진 태초의 메아리를 전해줄 수 있죠. 물론 이건 지금도 관측이 진행 중인 최전선의 이야기고 아직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상이 아니라 측정으로 무의 기하학을 지도로 그려보려는 시도가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진짜 경이롭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무의 그 미세한 떨림 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붙잡혀 하늘 전체 크기로 늘어났고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씨앗이 되었다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반박하고 싶으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 아닌가요? 아무도 그 태초의 떨림을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 자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경이로운 부분이거든요. 밤하늘의 은하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지도로 그려보면 아주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은하들은 하늘에 아무렇게나 골고루 뿌려져 있지 않아요. 그것들은 거대한 그물망을 이룹니다. 빛나는 은하들이 실처럼 길게 이어진 필라멘트를 만들고 그 실들이 엮이는 매듭에는 은하가 잔뜩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실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대한 공동이 뻥 뚫려 있습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 아니면 목욕물에 뜬 비누 거품 같은 구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하필 이런 모양일까요? 왜 은하들은 균일하게 퍼지지 않고 이렇게 실과 매듭과 빈 공간으로 나뉘었을까요? 답은 아까 그 태초의 떨림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늘려놓은 밀도의 얼룩들, 아주 조금 더 빽빽했던 곳과 아주 조금 더 성겼던 곳. 조금 더 빽빽했던 곳은 중력으로 주변 물질을 더 끌어당겼고 그렇게 수억 년에 걸쳐 물질이 점점 그쪽으로 모여들면서 실과 매듭이 자라났습니다. 반대로 성겼던 곳은 점점 더 비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펼쳐진 이 어마어마한 우주 거미줄은 138억 년 전 무의 기하학이 떨렸던 그 지문이 시간과 중력에 의해 크게 확대되어 인화된 사진인 셈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올려다보는 별들의 배치가 태초의 한 떨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형태를, 이 무의 기하학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갇혀 있고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니까요. 그럼 볼 수 없는 걸 어떻게 안다는 걸까요? 여기서 물리학자들이 쓰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투영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한쪽 손을 눈앞에 들어보세요. 그건 3차원 물체죠. 이제 그 손과 벽 사이에 빛을 비추면 벽에 2차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는 손이 아니에요. 손에 3차원 정보를 납작하게 눌러 담은 흔적일 뿐이죠. 그림자 하나만 봐서는 손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주먹인지 편손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여러 각도의 그림자를 모으면 우리는 그 납작한 그림자들만 가지고도 원래 손의 3차원 형태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우리는 그 다차원의 태초 형태를 직접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 3차원 세계에 들이운 그림자들은 볼 수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에 찍힌 미세한 온도 얼룩, 은하들이 그리는 거미줄 구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중력파의 패턴. 이 모든 게 우리가 결코 직접 볼 수 없는 무의 기하학이 우리 세계에 들이운 서로 다른 각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며 원래의 형태를 되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를 통해 물을 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정직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은하의 거미줄 구조, 배경 복사의 얼룩, 그리고 그것이 태초의 밀도 요동과 맞아떨어진다는 것. 여기까지는 측정된 사실입니다. 여러 팀이 여러 방법으로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요동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겨났는지, 인플레이션의 세부가 어땠는지, 그건 아직 우리가 완전히 닫아놓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림자는 분명히 있는데 그 그림자를 들이운 손의 정확한 생김새는 아직 조금씩 다르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그 너머는 지금도 그려지는 중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의 화살 이야기를 일상에서 시작해 봅시다. 아침에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내려 책상에 두고 잠깐 딴짓을 하면 커피는 반드시 식습니다. 식은 커피가 저절로 다시 뜨거워지는 일은 절대 없죠. 방을 어질러 놓기는 쉬워도 저절로 정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유리컵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지만 그 조각들이 저절로 튀어 올라 다시 컵이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정돈된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로요. 물리학자들은 이 흐트러짐의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엔트로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화살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엔트로피가 어느 쪽으로 커지는지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게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가 점점 더 흐트러진다면 거꾸로 과거로 갈수록 우주는 점점 더 정돈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끝, 그러니까 태초의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이 정돈된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은 상태였어야 합니다. 자,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흐트러진 상태는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방을 어지르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지만 완벽하게 정돈하는 방법은 몇 안 되잖아요. 그러니 무언가가 극도로 정돈되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아주 특별하고 아주 드문 일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태초의 우주는 왜 그토록 특별하게 정돈되어 있었을까? 왜 하필 엔트로피가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을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온 그 매끄러운 시작, 지구본의 북극처럼 부드럽게 닫힌 그 기하학이 바로 이 수수께끼와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평평하고 균형 잡힌 그 무의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 극도로 단순하고 극도로 정돈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주는 그 특별하게 정돈된 출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뒤로 쭉 흐트러지는 방향, 즉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그 방향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렇게 그려보세요. 산 꼭대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눈덩이 하나가 있다고요. 그건 특별하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주 작은 건드림에도 굴러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절대 저절로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딱 그 산 꼭대기의 눈덩이 같았습니다. 극도로 정돈되고 극도로 특별한 출발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부르는 건 그 눈덩이가 굴러내리는 방향, 엔트로피가 커지는 그 한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눈덩이 비유도 한계가 있어요. 눈덩이는 이미 있는 산비탈을 굴러내리지만 우주의 경우엔 그 비탈, 즉 시간이라는 방향 자체가 그 시작과 함께 생겨났으니까요. 자, 그러니 우리가 왜 되감기를 할 수 있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이 눈덩이가 굴러내린 자국을 거꾸로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국을 끝까지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결국 그 산 꼭대기, 그 특별하게 정돈된 출발점에 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출발점에 정말로 닿는 순간 우리가 되감기의 기준으로 삼아온 그 시간의 화살 자체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의 방향, 즉 시간의 방향이란 건 우주가 굴러내리기 시작한 다음에야 의미를 갖는 것이니까요. 눈덩이가 아직 산 꼭대기에 가만히 놓여 있을 때는 아래라는 방향이 아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요. 이걸 붙잡으면 시간의 시작이 없다는 아까 그 이상한 이야기가 조금 더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시작점에서는 시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주는 그 화살조차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재구성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빅뱅을 한 점에서 일어난 폭발이라고 배웠습니다. 작은 점이 펑 터지면서 텅 빈 공간으로 물질을 흩뿌렸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되감으며 쌓아온 모든 것이 이 그림을 무너뜨립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아직 폭발이 일어날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가 거기로 물질이 퍼진 게 아니에요. 공간 자체가 그 사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빅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공간 속의 폭발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의 상전이었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상태 변화요. 무의 그 완벽하게 평평하고 균형 잡힌 기하학이 어느 순간 다른 형태로 상태를 바꾼 겁니다. 물이 얼 때 그건 여전히 같은 물 분자들이지만 배열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게 무의 기하학이 우주의 기하학으로 바뀐 하나의 우주적 상전이 폭발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얼어붙은 겁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빅뱅은 공간 안에서 터진 사건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태어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우리를 훨씬 더 대담한 생각으로 밀고 갑니다. 상전이가 꼭 맨 처음에만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가 제안한 순환 우주론이라는 급진적인 발상이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모든 별이 다 타고 블랙홀마저 증발해 사라지면 남는 건 아무 질량도 없는 빛뿐일 겁니다. 그런데 질량이 없는 세계에서는 시간을 잴 시계도 크기를 잴 자도 없어요. 그러면 무한히 크고 텅 빈 우주와 무한히 작고 뜨거운 시작이 수학적으로 구별할 수 없게 되고 한 우주의 아득한 끝이 다음 우주의 처음과 포개진다는 발상이죠. 다만 여기서 아주 정직하게 선을 긋고 싶습니다. 이건 확인된 이론이 아니라 아직 논쟁 중인 대담한 가설이에요. 무경계 가설도 이 순환 우주론도 지금 우리가 가진 최선의 상상이지 최종 답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정직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뒤로 감아도 어느 지점에 이르면 지금의 물리학 자체가 벽에 부딪힙니다. 아주 짧은 그 최초의 찰나, 물리학자들이 플랑크 시대라고 부르는 그 영역에서는 중력과 양자역학이 동시에 지배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둘을 하나로 묶는 이론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본의 북극도, 허수시간도, 균형 잡힌 저울도 모두 그 벽 앞까지 우리를 데려다주는 최선의 그림일 뿐 벽 너머를 확정한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의 물리학이 이 그림을 또 한 번 갈아엎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건 실패가 아니라 원래 과학이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시점이 가장 크게 뒤집히는 순간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우주를 되감아 그 시작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관찰자고 우주가 대상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따라온 걸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는 별에서 왔고 그 별은 태초의 밀도 얼룩에서 자랐고 그 얼룩은 무의 기하학이 떨렸던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의 시작을 궁금해하는 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시작이 138억 년에 걸쳐 펼쳐진 결과물입니다. 우주를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손님이 아니라 우주의 일부가 잠시 눈을 떠서 자기 자신의 시작을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무가 스스로를 펼쳐서 마침내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서 왔지 하고 물을 수 있게 된 하나의 방식. 그게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입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한 걸음씩 따라온 물리적 계보의 아주 담백한 요약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를 끝까지 되감았을 때 그 맨 끝에 있던 무는 우리가 상상하던 텅 빈 검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률이 0인 완벽하게 평평한 기하학이었어요. 물질 없이도 존재하는 형태이고 결코 진정으로 고요했던 적이 없어 언제나 양자의 미세한 떨림으로 살아있던 진공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보시라고 했던 그 손안의 불빛으로 그 별빛으로 시를 다시 감아 돌아와 봅시다. 그 빛을 받는 여러분 몸속의 원자는 어느 별에서 만들어졌고 그 별은 태초의 밀도 얼룩에서 태어났고
그 얼룩은 무에 기하학이 딱 한 번 떨렸던 순간이 늘어난 자국이에요. 되감기의 끝에서 나는 사라졌지만 그 실은 뚝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이라는 말이 북극의 북쪽처럼 갈 곳을 잃었을 뿐입니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는 그 질문이 답을 찾지 못한 건 세상이 뭔가를 숨겨서가 아니라 그 질문의 방향 자체가 지도 밖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조금 서늘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시작점이 없다니 어쩐지 발 디딜 곳이 사라진 기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이야기의 첫 문장을 찾고 싶어 하니까요. 처음이 없다면 뭔가 허전하고 심지어 조금 무섭기도 하죠. 저도 이 질문을 처음 붙잡았을 때 한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오래 들여다볼수록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느 날 텅 빈 무대 위로 던져진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한때 형태없는 진공의 떨림이었고 그 진공이 스스로를 펼쳐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올려다 볼 수 있게 된 하나의 방식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손끝에 닿는 이 온기를 창밖에 저 빛 한 점을 딱 한 번만 더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먼 곳에서 얼마나 긴 되감기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하나의 되감을 수 없는 수수께끼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줘서 고맙습니다.